완벽한 가족 규칙 괴담에 들어갔다. 주변의 가족, 친구, 선생님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좋은 딸 역할을 해야만 한다. 좋은 언니, 좋은 학생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세상은 나만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규칙을 발견했다. 매일 아침 엄마는 나에게 한 그릇을 가져다 준다. 뜨끈한 죽. 그리고 우리 아빠는 매일 같은 장소에 앉아 신문을 본다. 내 남동생은 어젯밤에 막 그린 아이 그림을 들고 내 앞으로 온다. 오늘은 내 가족 그림이다. 남동생이 웃으며 말한다. 이건 아빠, 이건 엄마, 이건 나. 그는 또 바닥에 머리가 잘린 작은 사람을 가리킨다. 이건 언니야. 언니 예뻐? 남동생이 묻는 순간 엄마 아빠가 모두 하던 동작을 멈췄다. 갑자기 나를 쳐다본다. 나는 등 뒤로 냉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오늘 아침에 본 쪽지가 떠올랐다. 가족의 용화 되시오. 좋은 언니가 되시오. 만약 예쁘다고 말하면 나는 아마 이 그림과 같을 것 같아. 머리가 땅에 떨어진다. 하지만 동생의 말을 부인하면 규칙을 어긴 결과 나도 상상할 수 없어. 진퇴양난인 내가 갑자기 웃었는데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매우 귀엽다. 동생의 얼굴에 미소가 점점 커졌다. 나는 그림에 있는 그 머리를 가리켰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이 작은 머리가 더 동생을 닮았어. 동생이 멍해졌다. 다음 순간 동생의 머리가 갑자기 터졌다. 바닥과 벽에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엄마 아빠 모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멍하니 머리가 없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아빠, 오늘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잖아요. 아빠가 입을 뻐끔거렸다. 한참 동안 움직였다. 기계적으로 내 질문에 대답했다마자 나는 오늘 너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했어. 이어서 그는 손에 든 신문을 내려놓았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나를 데리고 아래층으로 걸어갔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지 벌써 사흘째다. 첫날부터 이미 이상함을 알아챘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다. 그들은 내 엄마 아빠가 아니다. 나는 더욱이 동생도 없다. 모든 것이 무형중에 바뀌어버렸다. 내 진짜 부모님은 종적을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한 후 충격과 당황을 최대한 숨겼다. 억지로 진정시키려고 했다. 주변 상황을 관찰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척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왜 이렇게 경계했을까? 왜냐하면 이 부모가 가짜라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밤 이상한 일을 한다는 것도 발견했다. 이상한 일을. 매일 내가 방에 들어가면 그들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다진다. 뼈를 내놓는 것처럼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발소리가 간간히 들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문 앞에서 한 바퀴 돈 것 같았다. 소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가서 계속 작업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단지 알 뿐이다. 만약 그들에게 내가 다르다는 것을 들키면 그들은 반드시 나를 해칠 것이다. 어쩌면 내일 밤에 무언가가 더 생기면 그것이 나로 변할지도 모른다. 나는 떨면서 이틀을 살았다. 매일 무서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오면 방으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나는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쪽지는 동생이 실수로 거실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위에는 유치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나는 언니가 죽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는 좋은 동생이 되어야 해. 언니 말을 들어야 해. 아침 먹기 전에 나는 부엌에서도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위에는 쓰여 있었다. 내 두 아이는 모두 사랑스럽다. 하지만 언니가 자랐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죽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해. 영원히 다정하게 그를 대해야 해.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해. 저녁에 세수할 때 나는 화장실에서 아버지가 면도기를 두는 곳에서 새로운 쪽지를 찾았다. 내 인생은 행복하다. 2명의 똑똑한 아이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똑똑한 딸이 정말 싫다. 나는 그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나는 아버지다. 나는 항상 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바란다.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나와 함께 완벽한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 나는 밤새도록 골똘히 생각했다.
마음속에 점점 이상한 생각이 생겼다. 비록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아마 나만의 유일한 길일 것이다. 오늘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서 마지막 쪽지를 보았다. 좋은 언니가 되어주세요. 이 완벽한 가족에 녹아들어. 그래서 방금 나는 목숨을 걸고 첫 번째 실험을 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완벽한 미인 규칙이 있다. 이 가족 안에서 나는 그림 예술에 관한 크고 작은 상을 많이 보았다. 승작, 남동생도 나와 마찬가지로 예술의 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내 빛이 너무 눈부셔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항상 큰딸이 대단하다고 한다. 매우 철저하고 많은 상을 받았다. 그를 언급할 때는 한마디 더해 작은 아들도 대단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죽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림에 있어서는 그는 좋은 동생으로서 겸허히 내 모든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가 나에게 그 말을 건넸다.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나는 심지어 짐작했다. 만약 내가 이 그림이 완벽하다고 인정한다면 그럼 이 그림이 현실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화풍을 바꿨다. 머리가 떨어진 작은 사람을 그로 바꿨어. 다음 순간 그는 정말로 머리가 터졌다. 그리고 결과도 내 예상대로였다. 엄마 아빠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는 내가 완벽한 가족 규칙의 중심이니까. 그들은 분명 나를 죽이고 싶어 하지만 이 완벽한 가족의 존재를 위해 그들은 자신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엄마는 항상 다정해야 하고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또 아빠는 항상 나를 보호해야 한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 운전석에 있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는 앞만 보고 있었다. 눈빛이 좀 멍했어. 딸을 잃은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좀 웃고 싶었다. 그가 어떻게 자기 아이가 죽길 바라면서도 자기 아이가 죽는 것과 동시에 다른 아이의 죽음에 이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아빠, 내가 한 게 옳다고 생각해? 아빠는 입을 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엄마가 아까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아빠가 나를 보호해줄 거야. 그렇죠? 나는 아빠를 바라봤다.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의 또 다른 추측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비록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지만 아빠의 손은 나를 보호했다. 그래서 그들은 간단한 방법으로는 난폭한 방식으로 나를 죽일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 고개를 저으며 아니면 우리 엄마를 바꾸자. 엄마가 그렇게 나를 바라봤다. 나는 정말 무서웠다. 만약 엄마의 감정이 불안정하다면 그러면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질 거야. 아빠, 어떻게 생각해? 나는 백미러를 통해 아빠의 눈빛이 점점 놀라고 두려워지는 것을 보았다. 다음 순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엄마에게 알릴게라고 말했다. 만약 엄마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면 우리는 다른 엄마로 바꿀 거야.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차가 학교 정문에 멈췄다. 나는 내렸다. 학교 안으로 걸어갔다. 나는 이미 사흘째 와 있었다.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너무 평범했다. 집의 기묘한 분위기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경계하지 않았어. 나는 그 가족을 제거하기만 하면 여기서 떠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 교실에 앉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돼서 내 마음은 긴장했어. 최대한 내 감정을 숨기려고 했어. 고개를 돌려 옆자리 친구를 봤어. 그는 나와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고 평소에도 나와 가장 많이 말했어. 그리고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우리 사이는 꽤 좋은 관계가 됐어. 그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그에게 살짝 미소를 지었어. 왜 그래?
뭔가 잘못된 거야.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그냥, 너 어제 숙제했어? 평범해 보이는 한마디였어. 나도 잠시 멈칫했어. 금방 어떻게 알았어? 깜빡했어라고 대답했어. 그만 말해. 얼른 숙제해야 해. 그는 잠시 멈칫했어. 그런 다음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그랬구나라고 했어. 그럼 얼른 해야지. 선생님이 오늘 꼭 숙제 검사할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였어. 다음 순간 담임장 선생님이 갑자기 문 밖에서 들어오셨다. 그는 모든 학생들을 지나쳐 곧장 내 앞으로 걸어왔다. 내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진 학생, 숙제는?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역시 모든 학생들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 장면은 오늘 아침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떠올리게 했다. 정말 그냥 완전히 똑같았다. 마치 내가 숙제를 내지 못하면 다음 순간 그들이 나를 산채로 삼킬 것 같았다. 밖에서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잔디를 깎을 때 비명소리도 섞여 있었다. 학교의 예초기 소리가 벌써 며칠째 울리고 있었다. 학교 잔디밭은 그리 넓지 않았다. 하지만 유난히 비옥했다. 도대체 무슨 풀일까? 이렇게 오래 깎아도 다 깎이지 않는다. 숙제는? 빨리 내놔. 안 썼니? 선생님은 탁자를 세게 몇 번 두드렸다. 내 주의를 다시 끌었다. 그가 안 썼니? 라고 말할 때 눈에서 한 줄기 빛이 번쩍였다. 뼈다귀를 본 사나운 개 같았다. 내 대답을 기대하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뒤에 있던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서 문제집을 꺼냈다. 책상 위에 놓았다. 선생님은 갑자기 문제집을 낚아챘다. 표정이 흥분되어 몇 번 휙휙 넘겼다. 하지만 그 동작과 함께 그의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졌다. 네, 내가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가득했다. 내가 되물었다. 왜요? 선생님, 숙제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좋은 학생인데요. 좋은 학생은 제때 숙제를 끝내야죠. 그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런데 아까 짝꿍한테 말하지 않았어? 숙제 안 했다고? 아, 그거요. 제 숙제를 베낄까 봐요. 나는 일부러 엄숙한 척 말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학생이니까요. 좋은 학생은 당연히 친구가 숙제를 베끼는 걸 용납할 수 없죠. 하지만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의 얼굴색. 그 말 때문에 더 창백해졌다. 딩딩딩 수업종이 울렸다. 여러분, 교실로 돌아와 수업 준비를 하세요. 기계적인 여성 목소리가 방송에서 나왔다. 선생님이 기계적인 동작으로 교단으로 걸어갔다. 방금 일어난 일 때문인지 어쨌든 이번 수업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했다. 매우 더듬거렸다. 바로 그때 나는 창밖으로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손주임이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교감 선생님. 나는 매일 아침 교문에서 그를 볼 수 있다. 그는 모든 학생의 용모 복장을 관찰한다. 교복과 교표. 다행히 나는 매일 규칙을 지킨다. 이때 나타났다. 선생님의 수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 같았다. 나는 갑자기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 내 손을 보았지만 무시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억지로 나를 바라보았다. 진 학생, 무슨 질문 있나요? 질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내 말이 나오자 창밖의 손주임이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교단의 선생님 얼굴이 어두워졌다. 무슨 불만인가? 수업 끝나고 말해. 안 돼. 수업 끝나면 손주임님이 안 계셔. 나는 정의로운 척하며 나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해야 해. 진 학생, 무슨 뜻이야? 내 수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감히 선생님을 차별한다고 말하다니? 나는 이중적이지 않아. 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선생님도 수업 준비를 잘해야 해. 오늘 선생님이 하신 수업 내용은 정말 형편없었어. 전혀 수업 준비를 잘한 것 같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선생님께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어.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강력하고 힘차게 모든 사람의 귀에 전해졌다. 물론 창밖의 손주임님도 포함해서. 선생님, 선생님의 수업 지도안을 보고 싶어요. 도대체 제대로 성실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새 교단 위의 선생님은 온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굳은 동작으로 서류 가방에서 수업 지도안을 꺼냈다. 그리고 굳게 걸어서 내 앞으로 왔다. 지도안 책자를 내 앞 탁자에 탁 내려놓았다. 진 학생, 이것이 내가 원하던 지도안이다. 나는 여전히 수업 준비를 잘하고 있다. 만약 내가 내 수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수업을 진지하게 듣지 않은 건 아닌지 생각해봐. 그는 드디어 수업을 역전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내 얼굴색은 갑자기 차가워졌어. 제발. 장 선생님,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학생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오셨으면서 계속 이렇게만 하셨나요? 자신을 돌아본 적 있나요? 예전 교환을 개선해보세요. 예전 학생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기분 나쁠까 봐였어요. 제가 선생님께 소중한 의견을 드렸는데 충언이 귀에 거슬립니다. 듣기 싫으시면 그만이에요. 마지막으로 장 선생님께 권합니다. 선생님은 평생 모든 일에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평가가 올랐는지, 차라리 열심히 수업 듣는, 제안하는 학생에게서 흠을 잡지 말고. 장 선생님의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창밖을 흘낏 보았지만 손주임이 이미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안도하기도 전에 다음 순간 교실 문 밖에서 손주임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 선생님, 잠시 따라와 주세요. 안 돼. 장 선생님은 겨우 이 한마디만 내뱉었다. 나머지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버렸다. 그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러나 무심코 발걸음을 떼어 손주임에게 다가갔다. 손주임이 선생님을 데리고 떠났다. 교실도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나를 응시했다. 내가 돌아보자 그들은 또 급히 고개를 숙였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다음 순간이 두려운 듯 내가 그들에게 절반을 요구할까봐 나는 자리에 앉았다. 흡족하게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보아하니 이 불운한 규칙, 괴담 세계도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는 건 아닌 듯하다. 적어도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다. 물론 나는 제외하고. 이 수업은 고요한 평화 속에서 끝났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반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내 옆자리 친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여기서 쪽지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이 교실의 규칙을.
매번 수업 시간마다 내 그 불운한 옆자리 친구가 항상 나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수업 중에 말하게 유혹했다. 방과 전에는 항상 나에게 연습장을 빌리려 했다. 내가 숙제를 못하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내 공부를 방해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를 무시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원래 그는 내 목숨을 노렸구나. 이 규칙 세계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 마찬가지고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어쩐지 우리 반 학생들 성적이 다 이렇게 좋더라. 갑자기 아주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다. 알고 보니 규칙을 이해하면 모든 게 이렇게 쉽구나. 방과 후까지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 매우 만족한다. 나는 이 악몽을 얼른 끝내고 싶다. 현실로 돌아가고 그들과 알력을 벌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꼭 나를 못살게 구는 것 같다. 학교 정문까지 걸어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 길을 막았다. 일행은 빨준 옷 초파남보 머리에 몸에는 장애가족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내 앞을 막으며 내가 진영이냐? 나는 멈칫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남자가 냉소를 내뱉으며 듣자 하니 학교에서 꽤 센가 보네. 잘못 찾았어. 나는 사모학생이다.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사모학생이랬지? 찾았네. 내 평생에 모범생이 제일 싫어. 나는 살짝 눈을 가늘게 떴다. 이 남자가 확실히 내게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 같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한판 붙자. 나는 어쩔 수 없이 물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쉽게 응할 줄 몰랐다. 당연히 한판 붙어야지. 가자, 따라와. 어디로? 그는 당황했다. 싸우는 거 아니었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싸울 건지 물어본 거야. 내가 싸운다는 말은 안 했어. 남자는 이를 갈며 말했다. 나를 놀리는 거냐? 나는 계속 말했다. 그냥 묻는 거야. 너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마지막 말은 힘주어 또렷하게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남자는 입을 열었다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맞아. 나는 싸울 거야. 잘 들었어? 잘 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바로 경비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구경하는 경비원들을 보며 아저씨, 잘 들었어요? 경비원은 멍했다. 앞에 있던 양아치들도 멍했다. 나는 다시 문 앞에 감시 카메라를 가리켰다. 나와 경비원 아저씨만 잘 들은 게 아니라 감시 카메라도 잘 들었을 거야. 너 싸우고 싶다고 했잖아? 이따가 녹화 영상 들고 경찰서에서 싸워라. 경비원 아저씨, 자기 임무를 잊은 건 아니겠지? 학생이 양아치한테 괴롭혀주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괴롭힘. 경비원은 잠시 멍했다. 드디어 내 뜻을 깨달았다. 더 이상 구경만 하지 못했다. 곧바로 전기봉을 들고 경비실을 나왔다. 양아치를 향해 휘두르며 물러나라 했다. 물러나. 몇몇 양아치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감히 맞서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나를 노려보았다. 서둘러 떠나면서 너 기다려라고 협박했다. 그들이 풀죽어 떠난 후에 우리 집 차가 느릿느릿 길가에 멈췄다. 아빠, 왜 이제야 왔어요? 거의 맞을 뻔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빠의 이마에는 콩알 만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미안해. 아빠는 오늘 좀 바빠요. 늦게 와서 나는 그의 뒷모습을 쳐다봤어요. 느긋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늦을 수 있냐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책임감 있는 아빠가 아니라고요. 조용한 차 안에서 나는 그가 침을 삼키는 소리를 또렷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다시 안 그럴게요. 나는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나의 좋은 아빠예요. 나는 그가 홀가분하다는 듯 안도하는 것을 봤어요. 아마 자신이 위기를 피했다고 다행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식탁 앞에 앉았어요. 칭찬하며 와 하고 말했어요. 엄마가 만든 요리들이 모두 맛있어 보여요. 엄마는 미소를 지었지만 유난히 오싹했어요. 내가 좋아하면 다행이야. 아, 맞다. 너희 담임 선생님께서 오늘 전화하셨어. 내가 학교에서 행동이 좀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 그래요? 아들아. 아, 그 선생님요? 나도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갑자기 진지해져서 말했어요. 그 선생님은 차별 대우를 하고 수업도 제대로 안 해요. 완전 선생님 자격이 없어요. 아빠 엄마, 내일 교육청에 가서 신고하세요. 나는 당당하고 엄숙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 부부가 멈칫했다.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게 늦었어. 학교 경비원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거의 양아치들에게 맞을 뻔했어. 내가 말을 계속하자 엄마가 급히 내 말을 끊으며 됐다고 했어. 그럼 내일 학교에 가서 얘기할게. 그는 내가 불만족할까봐 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을 잔뜩 했어.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 나는 그가 진짜 내 안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오히려 내가 계속 말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관련된 사람과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갈까? 늦게 온 아빠거나 아니면 제때 관심을 주지 않은 학교에서 내 상황을 신경 쓰지 않은 엄마겠지. 방금 엄마가 내가 잘못을 인정하게 하려 했던 걸 생각하면 또 아빠가 일부러 나를 늦게 데리러 온 걸 생각하면 쉽게 상상할 수 있어. 그들이 선생님과 그리고 그 양아치들 사이에서 분명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나는 다시 면을 후루룩 한 입 먹었다.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서로 뭉칠 줄은 몰랐어. 나는 원래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네. 엄마가 내가 한숨 쉬는 걸 보고 곧바로 긴장했다. 조심스럽게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탁자 위에 버섯 수프를 한 번 봤다. 갑자기 엄마라고 말했다. 너 얼마 전에 못 들었어? 누가 버섯 먹고 중독됐다고? 이 버섯 수프 제대로 익혔어? 못 들었는데. 그래도 분명히 잘 익혔어. 엄마의 미소가 약간 굳어 있었다. 내 소식이 너무 느리구나. 혹시 독버섯을 샀으면 어쩌려고? 내가 더 많이 물을수록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더 많아졌다. 다음 순간. 그런데 나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소파에 있는 아빠를 봤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엄마는 매일 집에 있고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는 건 그렇다 쳐도 아빠는 매일 신문을 보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우리 가족 다 죽으라는 거야? 아빠가 당황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아빠는 매일 신문만 보고 우리랑 전혀 대화 안 하잖아. 학교 시간에 데리러 오는 것도 자주 늦고. 내 말투가 매우 불쾌했다. 매일 출퇴근하고 밥 먹고 신문 보는 것뿐이야. 가끔 정말 그렇게 느껴져. 너는 우리와 한 가족 같지 않아. 나는 다시 엄마를 봤어. 엄마, 그렇지? 엄마의 표정이 안 좋았어. 아빠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나 정말 너무 슬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생각한 건데.
설마 너도 아빠처럼 가정을 파괴하고 싶은 거야? 엄마는 순간 눈을 크게 떴어. 마치 무서운 것이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내려오길 기다리는 듯.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나는 당연히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길 바래. 엄마는 겁에 질려 한숨에 말했어. 끝. 그럼 됐어. 만약 가능하다면 정말 아빠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감회에 젖어 말했어. 그런데 아빠는 갑자기 손에 든 신문을 꽉 쥐었어. 마치 무서운 일을 들은 것처럼. 아들인 나는 그를 신경 쓰지 않았어. 혼자서 계속 말했어. 엄마,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해? 가족을 도와주고 신경 쓰는 남자를 원하니? 아니면 무능한 남자를 원하니? 내 남편으로? 내 말투는 빠르고 평온했다. 거의 그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단서를 잡으려고 했다. 그들은 서로 잘 도와주지 않나? 하지만 사람이든 귀신이든 결국은 다 이기적이다. 내 눈빛은 위협으로 가득했다. 아마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 단답형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안다. 선택형 문제라는 걸. A와 B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 만약 그가 나를 도와 이 아빠를 없애지 않으면 내 화살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내가 그의 의견을 구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저 둘 다 없앤 후에 이 빌어먹을 괴담 세계가 업데이트될까 봐 걱정했다. 다른 수단들. 나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자를 하나 남겨두었다. 그것도 내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다. 과연 그랬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렇게 하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너희 둘이 함께 살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좋게 헤어지자. 내일 이혼하러 가자. 내가 침실로 돌아가기 전에 소파에 앉아있는 아빠를 봤다. 그는 완전히 돌처럼 굳어 있었다. 두 눈만 빨갛게 충혈되어 두렵고 원망스럽게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부엌에서 무언가를 썰고 다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밖에서 엄마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다음 날 일어나니 아빠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남자는 좀 더 키가 크고 구레나룻도 없었으며 더 이상 신문을 들고 하루 종일 앉아있지도 않았다. 내가 침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바닥을 닦고 있었다. 나를 보는 순간 그는 즉시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아들아, 일어났구나. 나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봐, 역시 색이 좋지. 엄마의 뒷모습이 잠시 굳어지는 게 보였다. 이어서 그는 일부러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응. 새아빠가 나를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가는 내내 목마르지 않냐고 묻고 에어컨 온도는 괜찮냐고 물었다. 학교에 도착해서 내가 내릴 때까지 그는 직접 가방을 내게 건네주었다. 마치 집사처럼 세심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학교 정문으로 걸어갔다. 보니 학교 정문 양쪽에 두 줄로 정장을 입은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전기봉을 들고 학교 정문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태평성대구나. 이 정의의 사도인 나 덕분이다. 나는 만족스럽게 학교로 들어갔다. 그런데 학교에 발을 들이기 1초 전 여자의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첫 반응은 나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돌리니 알고 보니 한 여자가 작은 소녀를 때리며 욕하고 있었다. 그 소녀는 13살이나 14살쯤 되어 보였다. 품에 무언가를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여자가 찌르고 밀쳐도 그냥 두고 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비원이든 오가는 학부모든
모두 눈앞의 광경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또 이 정의의 사도인 내가 나서야 하는 모양이다. 내가 조수야 하고 크게 외쳤는데 뜻밖에도 동시에 다른 사람도 소리쳤다. 교복을 입고 말총머리를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걸어 나왔다. 나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다. 그녀가 나를 한번 쳐다보았고 눈에도 놀라움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돌렸다. 앞에 있는 여자를 보며 왜 그를 때리냐고 물었다. 여자가 냉소를 지었다. 내 아이야. 내가 때려 죽여도 너희와 상관없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럼 내가 신고할게. 경찰이 관련 있는지 확인해보자. 내가 막 돌아서서 보안을 찾으려는데 그런데 아까 그 여학생이 나를 잡았다. 내 팔을. 그가 내 눈을 응시했다.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그들은 이 어린 소녀를 신경 안 써. 나는 잠시 멍해졌다. 찰나에 내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나와 같았다. 이 규칙 세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내 생각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세상에서는 보안과 경찰 모두 소용없어. 내가 그들을 부르기만 하면 이 소녀와 여자는 곧바로 사라져.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떻게 알았어?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 세계에서 34번을 다시 시작했거든. 지금은 더 알려줄 수 없어.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그 소녀를 구하기만 하면 규칙의 기이한 융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내 이름은 루틴이야. 나와 협력할 의향 있어?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표정으로 보나, 말투나 행동으로 보나, 그는 이 세계의 NPC 같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가 도대체 적인지 아군인지. 내가 계속 망설이는 걸 보더니 루틴이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실망한 듯 나를 한번 쳐다보고 돌아서서 그 여자를 마주했다. 말해봐. 왜 내 딸을 때리는 거야? 여자가 화를 내기 전에 루틴이 주머니에서 100위안을 꺼냈다. 질문 하나에 대답하면 100위안을 줄게. 여자가 막 욕을 하려는 순간 곧바로 새빨간 지폐를 응시했다. 눈을 떼지 못했다. 이 개년 때문에 그녀의 남동생의 수채화 펜을 훔쳤다고 루틴이 손에서 지폐 한 장을 던졌다. 계속 물었다. 수채화 펜 한 세트일 뿐인데 내 손에 금반지가 있네. 그 돈이 부족할까? 여자는 땅에 엎드려 지폐를 줍다가 대답했다. 부족하지는 않은데. 하지만 그는 쓸 자격이 없어. 로정은 표정이 굳었다. 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녹화 화면을 한번 쳐다봤다. 다 물어봤어? 녹화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여자가 갑자기 일어났다. 호기심 많은 소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사람들 속으로 걸어갔다. 나는 급히 뒤쫓았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증발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주변의 풍경이 천변만화했다. 현기증이 밀려왔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침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규칙 괴담에서 벗어난 줄 알았다. 신나서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방 안은 오늘 아침의 풍경이었다. 새아빠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새아빠는 바로 손에 든 일을 멈추고 문을 열러 갔다. 아들은 내 동창이야. 나는 즉시 문 앞으로 달려갔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루팅이었다. 루팅이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또 실패했다. 나는 그와 함께 새 아빠의 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 차 안에서 그는 나에게 한 달 전에 자기가 규칙 괴담에 휩쓸린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꽤나 완벽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눈을 뜨자 부모님이 바뀌어 있었다. 그는 전전긍긍하며 조심스럽게 2주를 보냈다. 겨우 이 세계의 규칙을 파악했다. 하지만 규칙을 파악한 다음 날, 그는 강제로 루프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반복해서 겪었다. 같은 날을 루팅이 규칙을 완전히 파악한 후 막 이 세계를 떠날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매일 아침 8시 30분이 되면 정확히 아침 7시로 돌아갔다. 그는 연속으로 30번을 잤다. 그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도 이 세계를 떠날 수 없었다. 마침내 31번째에 그는 어린 소녀라는 단서를 발견했다.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어린 소녀와 소녀를 때리는 어머니. 학교 입구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나타난다. 주변 사람들은 무시한다. 소녀는 꼬박 30분 동안 맞고 욕을 먹는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머리카락을 잡혀 끌려간다. 이전에는 녹화 화면을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많으니까. 그는 모든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관찰 기록과 함께 루팅은 그들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즉시 강제로 리셋된다는 것을 알았다. 매번 루프가 그렇다. 그래서 루팅은 추측했다. 그 소녀와 어머니가 규칙을 벗어나는 열쇠라고. 그는 소녀를 구하려고 시도했다. 이 소동의 결말을 바꾸려고. 하지만 매번 실패로 끝났다.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건 경찰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둘은 즉시 허공으로 사라지고 우리는 더 일찍 리셋되기 때문이야. 내가 너와 손을 잡고 싶은 이유는 너도 그 소녀의 비밀을 알아챘기 때문이야. 솔직히 말해봐. 몇 번 리셋됐어? 나는 당황하며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이 첫 리셋이야. 루팅도 당황하며 왜 도움이라고 외친 거야? 머리를 극적이며 그냥 정의의 사자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화면 녹화의 표정은 복잡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반문했다. 내 말대로라면? 이것은 막다른 길이다. 루팅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방금 물었던 질문들도 너 다 들었잖아. 쓸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질문으로는 안 되니까. 경찰에 의지해도 안 돼. 차라리 우리 한번 모험을 해보자. 루팅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모험할 건데? 나는 손가락을 꺾었다. 희희 웃었다. 내 말 들어. 8시가 되었다. 모녀는 역시 정각의 거리에 나타났다. 소녀는 수채화 펜을 안고 있었다. 괴로운 표정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여자는 여전히 힘껏 소녀를 때리며 욕했다. 나는 말없이 새 아빠의 어깨를 톡톡 쳤다. 나의 정의로운 아빠. 얼른 가. 아빠가 멍하니 누구? 라고 말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너 아니면 누구야? 내 마음속의 아빠는 정의로운 대영웅이야. 이런 일을 마주하면 그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넌 내 좋은 아빠가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아빠가 허둥지둥 차문을 열었어. 단숨에 달려갔어. 억지로 여자의 주먹을 막아냈어. 루팅이 놀랐어. 내 가족이 내 말을 듣다니.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조용조용이라고 했어. 조용조용.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되면 너도 할 수 있어. 나와 루팅도 곧바로 차에서 내렸어. 작은 소녀 곁으로 가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 여자가 처음으로 막힌 거였어. 게다가 그와 작은 소녀는 사라지지 않았어. 괜찮아. 작은 소녀는 얼굴이 퉁퉁 부었어.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 손에는 그 수채화 물감 상자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 루팅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 아무도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아빠와 그 여자는 이미 몸싸움을 하고 있었어. 놀라운 것은 그 여자의 힘이 아빠와 맞먹는다는 거였어. 두 사람이 한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했어. 내가 루팅에게 눈짓을 했어.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물었어. 꼬마야. 그가 왜 너를 때렸니? 작은 소녀가 작게 대답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그냥 동생의 수채 펜을 좀 쓰려고 했을 뿐이에요. 한 번만이면 돼요. 녹화를 계속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다가 매를 맞는 것은 정말 가치 없는 일이에요. 작은 소녀가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감정이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내가 한마디 꾸짖었다. 봐,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잘못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 작은 소녀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닌가요? 당연히 아니야. 나는 진지하게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내 여동생이라면 나는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할게. 내가 눈을 한번 굴렸다. 갑자기 말했다. 내 부모님이 너를 입양하게 하는 게 어때? 우리가 그를 입양하면 그를 벗어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불행한 가정에서 이로써 악순환을 깨는 거야. 작은 소녀의 눈에 눈물이 반짝였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여자가 갑자기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여자의 힘이 기이할 정도로 컸다. 단번에 소녀를 낚아챘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 오빠를 바라봤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나와 루팅은 모두 멍해졌다. 이런 엄마, 이런 시집, 돌아갈 가치가 뭐가 있겠어. 여자는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들었지? 그가 집에 간다고. 내가 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에게 줘. 우리 지금 당장 입양 절차를 하러 가자. 나와 루핑이 앞으로 나서서 여자를 막았다. 그러나 상대에게 넘어져 땅에 쓰러졌다. 상대는 급하게 어린 소녀를 끌고 사람들 속으로 달려갔다. 나는 어린 소녀를 응시했다. 어린 소녀도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마치 소리 없이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다. 여자는 어린 소녀를 끌고 곧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순간 주변 풍경이 다시 변했다. 내 앞이 다시 어두워졌다. 우리는 또 실패했다. 루팅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격렬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래? 나는 2번 겪었을 뿐인데 이미 어쩔 수가 없었어. 하물며 그가 30번 넘게 재시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 분명히 절망했을 거야. 나는 포기할 거야. 루팅의 얼굴색이 창백했다. 안 돼. 우리 다시 방법을 생각해보자. 나는 깜짝 놀랐다. 실패해도 괜찮아. 가장 무서운 것은 스스로 살 희망을 포기하는 거야. 나는 정말 어떤 방법도 생각나지 않아. 루팅이 머리를 긁적였다. 지난 판까지는 단정한 포니테일을 했던 그가 이번 판에는 이미 머리를 풀고 있었다. 자신을 꾸밀 힘조차 없었다. 그럼 나는 생각했어. 나는 곧바로 말했다. 내가 내 곁에 있어 주기만 하면 돼. 다음 3번째든 4번째든 내 36번째든
나는 계속 방법을 생각할 거야. 여길 떠날 때까지. 그리고 너는 매번 시작할 때 내 곁에 오기만 하면 돼. 희망을 포기하지 마. 그걸로 충분해. 루팅의 눈에 복잡한 빛이 반짝였다. 왜 나를 데려가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나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녹화 화면을 보면 깨닫게 돼. 내 곁에 진짜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의 부모님도 나를 기다리고 계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루팅과 다시 학교로 향했다. 루팅은 정신을 차렸다. 나와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어린 소녀가 한 말을 분석했다. 앞의 말들은 별 문제 없어 보였다. 핵심은 바로 그 한마디였다. 오빠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어린 소녀가 이 말만 하면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된다. 여자는 어린 소녀를 집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다. 하늘은 사람을 완전히 막지 않는다. 규칙 괴담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살아갈 기회를 준다. 나는 진생이 도착했다. 이건 꼭 죽은 국면이 아니야. 나는 여기에 온 첫날부터 기억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규칙이 완벽을 위해 작동한다. 완벽한 가정, 완벽한 부모와 자녀, 완벽한 학교와 교사와 학생.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불완전한 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무능한 어머니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규칙을 위반했다. 하지만 나는 규칙으로 그를 처벌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한 만약 집에 가고 싶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이때 생각이 났다. 차가 마침 길가에 멈췄다. 8시 정각에 그 모녀가 다시 나타났다. 아빠는 곧바로 뛰쳐나갔다. 그 여자와 뒤엉켜 싸웠다. 하지만 그 여자의 힘이 더 커진 것 같았다. 아빠는 있는 힘을 다했지만 막지 못했다. 여자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 품에서 소녀를 빼앗아갔다. 심지어 화면을 녹화하던 손까지 여자에게 붙잡혀 붉은 상처가 났다. 우리는 결국 빼앗기고 말았다. 오빠, 나 집에 가고 싶어. 소녀가 다시 그 말을 꺼냈다. 작은 눈에 두려움과 도움을 청하는 빛이 가득했다.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 루팅이 도움을 청하며 나를 쳐다봤다. 이제 내 추측을 확인할 때라는 걸 알았다. 나는 갑자기 소녀의 팔을 잡았다. 음침한 눈빛으로 여자를 노려보며 큰 소리로 너 그 엄마냐고 물었다. 나는 당연히 그래. 하지만 여자의 눈에 스치는 당황함을 내가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악독한 엄마는 본 적이 없어. 내가 그 진짜 엄마가 아니라면 말이지. 나는 즉시 큰 소리로 군중을 향해 외쳤다. 여기 인신매매범이 있어요. 그를 잡아요. 그는 인신매매범이에요. 내가 이 말을 외친 순간 주변의 군중이 순간 나를 쳐다봤다. 그들은 마침내 본 듯했다. 군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 소녀를. 저마다 여자에게 혐오와 증오의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여자를 땅에 세게 눌렀다. 나는 어린 소녀를 한 번에 끌어안았다. 녹화 화면을 보며 지금 신고해. 녹화자는 가장 빠른 속도로 휴대폰을 꺼냈다. 신고 전화를 걸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다시 사라지지 않았다.
경찰은 여자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정말로 여러 해 동안 도피해온 인신매매범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했다. 이 몇 년 동안 계속 도망치고 있었다. 그래서 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어린 소녀의 이름은 샤오샤오였다. 그가 도망치기 전에 팔지 못한 소녀였다. 소녀가 그의 얼굴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계속 그 소녀를 곁에 두고 시중을 들게 했다. 샤오샤오는 아주 말을 잘 들었다.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았다. 결국 모두가 오해하게 만들었다. 샤오샤오는 인신매매범의 딸이었다. 나와 루팅이 진술을 마치고 나니 샤오샤오는 경찰 누나의 품을 벗어났다. 내게 달려왔다. 오빠, 집에 데려다 줘. 샤오샤오는 인신매매범에게 너무 많이 맞았다. 인신매매범 앞에서는 자신이 유괴되었다고 말하지 못했다. 아마 그 전에 낯선 사람에게 자신이 유괴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상대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와 루틴을 대할 때 그녀는 겨우 집에 가고 싶어라는 모호한 말로 암시를, 우리에게 희망을 걸며 우리가 그의 진짜 생각을 알아듣길 바랐다. 하지만 샤오샤오의 진짜 집은 어디일까? 샤오샤오는 품에 물감붓을 안고 말했다. 엄마 아빠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림 그리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은 기억해요. 기억해요. 집의 외벽에 우리 세 식구를 그렸어요. 이것이 단서예요. 나는 고개를 들어 루틴과 어떻게 찾을지 상의하려 했다. 그런데 샤오샤오가 루틴과 무슨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루틴의 얼굴이 점차 무거워졌다. 마지막으로 시선이 나에게 떨어졌다. 그는 아쉬운 미소를 지었다. 지닝, 내가 찾아봐. 나는 멍해졌다. 너 나랑 같이 안 갈 거야? 루틴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매우 원했지만.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할게. 계속 희망을 간직할게. 내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나는 루틴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주변 풍경이 갑자기 변한 것 같았다. 눈앞이 다시 깜깜해졌다. 눈을 뜨자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닝. 내가 또 일어나지 않으면 아침밥을 내가 버릴 거야. 나는 벌떡 일어났다. 내가 돌아왔어. 나는 곧장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엄마에게 큰 포옹을 했다.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잠이 덜 깼구나.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냥 너무 보고 싶었어. 됐어. 농담 그만해. 얼른 밥 먹어. 엄마가 웃으며 나를 한 대 쳤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했다. 먼저 신고를 해야겠다. 경찰이 곧 우리 집에 도착했다.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규칙 괴담에 휩쓸렸다. 나는 단지 어젯밤 하교길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막았다고만 말했다. 샤오샤오에 관한 일을 알려줬다고. 그는 약 3살 때 납치된 인신매매범이다. 이름은 펑혜화였다. 경찰들은 낯빛이 푸르게 변했다. 펑혜화는 우리도 알고 있다. 몇 년 전에 이미 체포되어 송치되었다. 나는 멍해졌다. 그럼 샤오샤오는? 경찰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 아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나는 급해졌다. 그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 그 집 외벽에는 세 식구의 낙서가 있다. 경찰이 갑자기 나를 끊었다. 곧바로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게 보여주며 이게 맞는지 봐봐. 이것은 한 빌라의 외벽이다. 위에 정말 세 식구의 낙서가 있다. 이 부분은 딸의 사진을 들고 그리고 딸이 그린 그림을 전국 각지를 찾아다닌 지 꼭 10년이 되었다.
그들은 이 사진들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며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믿는다. 그림을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딸은 이 그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설령 잊어버려도 그들은 또한 어린 시절의 이 낙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샤오샤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모든 것을 목격한 우리 엄마는 처음에는 내 머리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했지만 지금은 얼굴에 눈물이 가득하다. 나는 그 고등학교 정문이 떠오른다. 혹시 98고등학교 들어본 적 있나요? 온 밤을 새며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경찰들은 98고등학교 그 거리 지하에서 한 구의 유골을 발굴했다. 골격 나이로 보아 겨우 10살이었다. 그리고 펑해하는 바로 그 소녀가 죽은 이듬해에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이 살인했다는 것을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그 유골을 보았을 때 그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 밤 같은 날에 갇혀있다고. 바로 그가 소녀를 때려 죽인 그날이다. 그는 매일 눈을 감기만 하면 그 소녀의 얼굴이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즉시 소녀의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 이미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딸을 잃은 지 10년이 된 부부. 소녀의 유골을 안고 비통해했다. 그들이 진정한 후에 다음 날 우리 집에 왔다. 그들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만약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그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급히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함께 울었다. 나는 성공했다. 비록 내가 어린 소녀를 소생시킬 수는 없었지만 하지만 나는 그 소녀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왔다. 하지만 루팅은? 나는 침대에 누워서 뒤척였다. 경찰서에서 나에게 상을 주려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이건 내 공이 아니다. 적어도 나 혼자만의 공은 아니다. 학교에서 나를 칭찬한 후에 내 생활은 곧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나는 루팅을 잊을 수 없었다. 어린 그가 나를 내보내기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했는지. 한 달 내내 나는 그를 찾고 있었다. 온 인터넷을 다 뒤졌다. 그래도 내가 보고 싶었던 그 녹화 영상을 찾지 못했다. 2달 후 어느 날까지 나는 쪽지를 하나 받았다. 원래 희망을 품지 않았던 나는 아무렇게나 클릭했다. 그 말을 봤어. 야, 정의의 사도. 듣자 하니 내가 계속 나를 찾고 있다며. 만나볼래?